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됐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여행 가방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한 아동 2명에 대해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웃 주민이 지목됐습니다. 이웃 주민은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킨집 주인이 환불을 거부한 손님의 연이은 문자와 전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다른 상인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아쉽죠. 진짜 하루 종일 기분이 다들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우울하죠. 우울했습니다. 어제 이긴다며. 아이고. 다 이긴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길 줄 난 알았어요. 비긴다 그랬지.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지금 어제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어디서? 집에서요. 진짜요? 집에서 소리 많이 지르고. 그러시구나. 밑에 층에서 하야진 않으셨습니까? 다 같이 소리 질러서 괜찮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빨리빨리 시작을 하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조금 전 저녁 6시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이게 이제 최종 데드라인이었는데 아직까지 결렬됐다,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속보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당장 내일 출근길 지하철 걱정이 좀 앞섭니다. 서울시는 일단 대체 인력을 확보해 나서 행여 이 노사 협상 결렬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만큼은 지하철 운행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건 또 가봐야 하는 거겠죠. 내일부터 더군다나 한파가 몰아친다는데 미리미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백성훈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여기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원 광교 사는 우리 엄마 윤창희 여사 좀 말려주세요. 아세 4반, 유세 6반 이거 맨날 따라하고요. OX 하라고 하면 그것도 맨날 따라해요. 우리 엄마 이상해 하신 임하라님. 자, 우리 신랑 염동호 씨 생일 축하해, 사랑해, 그리고 4반 빨리 구독해 하신 경남 사천의 황진영님. 어제 결혼 13주년이었어요. 혹시나 했는데 축구 끝날 때까지 모르고 있네요. 짜증나서 말 안 했습니다. 13주년을 오징어 질겅질겅 씹으면서 보낸 구로구 사는 백모 씨, 너 정말 짜증나 하신 최혜선님. 자, 오는 12월 4일 부산에서 결혼합니다. 40 중반에 만나서 남은 여생 함께 하렵니다 하신 신랑 배준영님, 신부 신미숙님 축하드리고요. 자, 지난 주말 우리 손녀 김연우의 9번째 생일이었어요 하신 승규수님, 그리고 소정님, 정금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유세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과 구독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달려보죠. 힘 모아서 번쩍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자, 제주도 서귀포의 한 골목길입니다. 차량 앞에서 사람들이 발만 동동이고 있어요. 자, 갑자기 차를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 알고 보니 차 밑에 사람이 깔렸던 건데, 그런데 너무 무거워요. 사람을 빼냅니다. 겨우겨우 빼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려와서 지금 차량을 들고 있는데 사람 구조 성공. 자, 이 기자, 마치 슈퍼맨을 연상케 하는 저분들의 정체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하교 중이던 서귀포중학교 3학년 학생 6명을 비롯한 시민들이었는데요. 지난 24일 오후 4시 반쯤에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의 한 골목길에서 이 70대 여성이 소형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무면허인 운전자가 그것도 음주 상태로 이 70대 여성을 들이받아서요, 이 앞바퀴에 상체가 깔렸던 겁니다. 이 사고 직후에 서귀포중 학생 6명과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 올려서 이 70대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고 당한 70대 여성이 같은 반 친구의 할머니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해당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용감한 서귀포 중학생들 잠깐 만나보시죠. 그 하교하는 길에 할머니가 차에 깔려 계신 사고 장면을 목격했고 사람들이 그 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달려가서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도와줘라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또 달려가겠습니다. 아유, 정말 교수님, 아유, 저 자랑스러운 친구들 칭찬 한마디. 예. 무면허 운전에다가 음주 성인이 사고를 쳤으니까 저 어린 그 학생들이 또 그 사고를 잘 수습을 했네요. 지금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집안에서는 부모님들 가정교육,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그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조에 동참한 서귀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임수현, 오현석, 강권우, 이지성, 이다원, 김경민 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봉사 점수를 가산해서 많은 그 어떤 격려를 해야 다른 학생들도 이것을 또 보고 좋은 일 같으면은 따라서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저 친구들이 나중에 순천향대에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당히 뭐 늘 환영하죠. 그래서 만약에 저 얘기를 그냥 갖다 해서 환영만 하신다고요? 환영. 네. 네, 환영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뭐 예. 그건 아니지만 예. 아마 면접을 볼 때 저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가산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 보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사고일까 사기일까? 그렇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흰색 옷 주목해 보세요. 자, 도로, 아이고, 차들이 막 피해서 갑니다. 사람을 피해서 갑니다. 왠지 느낌 싸하죠. 차량 쪽으로 자, 뒤돌아가더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오늘의 아유, 지금 보셨습니까? 날 들이밀기 하듯이 오른발을 쫙 뻗더니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양 변호사님. 저거 젊은 녀석이 저거 왜 저러고 살까요, 저거? 그러게요. 왜 저러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해 공간은 거의 분명해 보이죠. 사실 앞서 화면 보신 것처럼 다른 오토바이나 차량들은 이게 이상하니까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왜 걸어옵니까? 그러니까요. 다 피했는데 예. 맨 마지막에 이 사건 제보하신 분은 이제 미처 보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 나쁘게 저 젊은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는 녀석에게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보니까 이 사이드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가봤더니 이제 다쳤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거 고의 사고 같다. 본인이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일이 커지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고 하셔서인지 내리셔서 경찰 오기 전에 이 합의를 그냥 보셨다고 합니다. 자, 혹시 백 변호사님 한방병원 입원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저기서 한방병원 입원했으면은 잡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합의금으로 내가 저 출근도 못 할 것 같고 좀 다쳤으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30만 원만 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하더랍니다. 30만 원이면 너무 그거 하니까 보험회사 연락하겠다. 예. 근데 보험회사에서 저 보험 바로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 형사처 벌여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예. 단가를 계속 낮추다가 허허. 결국 10만 원 보험 처리 없이 10만 원을 받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CCTV 영상을 저 제보자분이 확인해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고의 사고잖아요. 예. 저거는 빨리 신고하셔서 예. 저 남성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만 하겠습니까? 고작 앞으로- 1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발가락. 네, 지금 저 뭐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 사안이기 때문에 아하. 신고하시고 빨리 저 남성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가죠. 수상한 트럭입니다. 자, 새벽 주민센터 앞에 나타난 아주 음침하고 수상한 트럭 영상 보시죠. 자, 너무나도 야심한 새벽 3시입니다. 트럭이 등장하죠. 자, 갑자기 멈추더니 자, 주민센터 앞에서 사람들이 뭔가 트럭에 실린 상자들을 저렇게 내려놓습니다. 건물 앞에 옮겨 놓습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상자들 혹시 이거 던지기 수법인가요?가 아니라 저분들 주민센터에 몰래 기부 물품을 놓고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교수님. 예? 네, 지금 연말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런 훈훈한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그 여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이렇게 돕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실제 저기에 그 트럭에서 놔둔 것만 보니까 지난 18일 새벽 3시 40분인데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월 3동 주민센터 앞에 300만 원 상당의 아이고야. 백미 500kg, 세상에. 그리고 라면 귤 각 50상자, 그리고 초코 과자 등을 기부를 했는데요. 거기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곳 신월 3동에서 가족과 함께 지독한 가난에 빠져 살았다.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자관 이 작은 따뜻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쪽지를 남겼는데요. 내일 추위가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 추위가 점점 훈훈해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기자, 그런데 이 주민센터에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도 이 신월 3동 주민센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누군가 민원 창구에 현금 200만 원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두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쪽지에 적혀있던 이 필체와 이번 기부 물품에 있던 쪽지 필체가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부자가 두 차례에 걸쳐서 선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 앞서 전달받은 현금 200만 원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양천구는 이번에 기부된 쌀과 라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뉴스도 달려보겠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자, 나나나나나나 그거 아시죠? 엉덩이 춤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카라. 조금 전 6시에 정각에 신곡이 나왔다는데 이 기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요. 이 걸그룹 카라가 스페셜 앨범인 무브 어게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원년 멤버인 박규리 씨와 황승연 씨, 그리고 2014년에 팀을 떠났던 니콜 강지영 씨, 그리고 3기 멤버인 허영지 씨가 함께 했는데요. 무려 7년 6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멤버 전원이 곡 작업과 앨범 프로듀싱에 참여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27일에는 타이틀곡 When I Move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가 됐는데 이 해당 영상에 멤버들이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 없는 잔 하나가 포착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잔이 앞서 숨진 구하라 씨를 위해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고인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단순히 카라 컴백했다고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준비했다기보다 바로 저 지금 보신 장면, 그러니까 구하라 씨, 고인이 된 구하라 씨를 이렇게 추억하면서 멤버들이 저렇게 빈 와인잔, 빈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놓은 저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소식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 회사에서 먹고 갈게.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네,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오겠다는 남편 때문에 서운하다는 아내의 사연인데요. 이 둘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시세끼를 제공하고 아내 회사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편은 아침, 점심은 회사에서 먹었고 저녁은 퇴근 후에 아내와 함께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식사 준비를 하고 남편은 설거지 담당을 맡아왔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앞으로는 회사에서 저녁까지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남편이 든 이유로는 무료 식사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매일 설거지하는 게 귀찮다.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이 아내는 저녁 시간이 부부가 유일하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하루 중 유일하게 말 섞는 시간이 저녁 식사 때인데 그것도 건너뛴다고 너 설거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애정이 식은 거야? 너 휴대폰 내놔봐. 동그라미. 알겠습니다. 저랑 다를 줄 알았어요. 자, 회사에서 먹고 가면 돈도 아껴, 나도 편해, 너도 편해.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뭐가 불만이야. 그리고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차려주는 밥 진짜 맛없어, X. 그 마지막에 좀 걸리긴 하는데. 예, 여기 좀 걸리긴 하는데. 예, 좋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일단 우리 백 변호사님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그냥 예를 들어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와서 그걸로 서로 아끼고 합의하에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전부터 회사에서 저녁을 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밥을 먹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내랑 같이 밥 먹는 게 싫거나
이제 그거보다 좀 덜한 거는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 사실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인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죠. 아, 예, 교수님. 예. 일단 저렇게 되면 식구가 아니에요.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건데 하루 세 끼를 다 따로 먹으면 지금 저분이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약간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해서 처음에 아마 같이 먹자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 5끼를 준다 하더라도 안 먹고 왔을 텐데 지금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뭐 이 사람이 얘기하는 뭐 실용성 차원에서는 내 새끼 다 주니까 돈도 절약하고 좋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일로 뻐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징조고 어떤 그 징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내가 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빨리 한 끼 먹지 마시고 집에 가서 같이 드시고 그리고 설거지 하시고 이렇게 해야 오래 갑니다. 근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이 실제 사연에 달린 댓글은 대부분 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고민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사실은 저녁 시간 맞추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면 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퇴근하신 분에게는 되게 고역입니다. 그리고 음식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요. 아내분 입장에서도 매일같이 음식 준비하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가사노동은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거든요. 오히려 저녁 시간들을 서로 편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설거지나 식사 만드는 시간에 들어가는 에너지 아껴서 대화하면 훨씬 더 대화가 좋을 수도 있고요. 주말에 식사 같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입장을 사실은 살짝 바꾼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저분이 서울에 계시면 야 저녁 식사 맞춰서 퇴근해서 퇴근 시간에 6시간에 지옥철 시달려서 간다? 지하철 파업도 한다는데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저거 혼자 먹을 요리하든 둘이 먹을 요리하든 힘든 거 똑같아요. 혼자 먹으면 간단하죠 생각보다. 이 분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내분은. 야, 이거 뭘 아니, 식구도 아니라고 하지.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식구도 아니라고 뜨거워? 야, 하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 저렇게 오라 그럴 때가 좋을 때예요. 혹시 교수님, 교수님 지금 방송 끝나고 댁에 가시면 혼자 식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집사람은 저는 집밥이 제일 좋은데 예. 오라 그럴 때가 좋을 때라고요. 야, 일로 와 할 때가 제일 좋을 예, 때다.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이 저녁을 오늘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 집에 자주 안 먹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일찍 들어가는 데를 있으면 되게 반겨져요. 어쩌다 한번 일찍 들어가면 날마다 들어가면 안 반가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근데 가족 여러분들은 예. 회사가 주면 좋은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으신데 병우님은 저희 와이프는 저 회사 입사하니까 세 끼 다 먹고 오라네요. 박소연님은 XX 너무 좋아 제발 좀 먹고 왔으면 우리 신랑 회사는 한 끼밖에 안 그렇다니까. 주는데 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은주리님은 설거지가 싫구나 나빴네 남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언니네 집 다녀오셨다는 유효근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언니 유성근 여사가 몇 주 전 버스 타려다가 넘어져서 어깨뼈가 부러지셨다죠. 마침 오늘이 언니 환갑이고 해서 지난 주말 미리 가서 불쌍한 언니, 다친 언니 미역국 끓여주셨다는데 글쎄 언니가 그냥 세상에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짜증나서 그냥 확 퍼붓고 오셨다는군요. 하지만 이 맘 약한 동생 대신 얘기 좀 전해달라 하십니다. 야, 언니야, 미역국 잘 먹었냐? 어이구, 환갑 축하한다. 라고요. 세이브 더 칠드런 100년을 한자로 더 최초로 아동 권리를 선언하며 한 아이라도 더 어떤 어려움에도 더 아동 권리를 더 당신과 함께 세이브 더 칠드런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잊지.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잊지.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잊지 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잊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됐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여행 가방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한 아동 2명에 대해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봅니다. 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시신 사건 유력 용의자가
뉴질랜드 현지로 송환이 됐습니다. 자, 이 관련 내용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어떤 사건인지 발생 때부터 좀 살펴보죠. 일단 지난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남부 지역에서 이 한 가족이 온라인 중고 물품 경매로 2개의 여행 가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이 된 건데요. 이 현지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숨진 아이들이 사망 당시에 각각 10살, 7살이었고 3, 4년 동안 유기돼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경찰은 일단 가방을 샀던 가족에게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 이 가방이 보관됐던 창고가 있는데요. 이 창고를 장기 임차했던 한국계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모친인데 이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뉴질랜드 이민을 통해서 현지 국적을 취득했고 사건 이후인 2018년 7월쯤에 한국에 입국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이 뉴질랜드로부터 공조수사 요청을 받아서 지난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 4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3, 4년 동안 아이들 그 가방 안에 아이들 시신이 이제 유기돼 있었다는 거를 눈치를 못 챘던 건데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일 뻔했던 이거 어떻게 해서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여행용 가방 아이들의 시신이 담겨 있는 여행용 가방을 창고에 보관을 한 거예요. 예.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 보관료를 내다가 안 내면 이 창고 업체 측에서 빨리 내라 하고 이제 경고 메일을 보내고. 저기네요, 지금. 네, 나오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경고 메일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42일 동안 이제 보관료가 입금이 안 되면 이제 강제 경매에 넘기는 건데 온라인 강제 경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여행용 가방을 산 거예요. 예. 사서 전 이 사람 또 얼마나 이걸 보고 놀랬을까 막 그런 생각도 세상에. 드는데 그리고 가방을 이제 받았을 때 이분은 가방 안에 내용을 못 보고 그냥 가방 외관만 보고 이제 중고 물품을 산 건데 그 안에서 아이들의 시신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에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3, 4년이니까 뭐 시신이라고 해서 그냥 진짜 사람 모양의 그런 시신이 아니라 백골 상태였던 거죠. 자, 체포 당시 별 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후에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가 됐는데 지난 9월 경찰서에서 나오던 이 40대 여성의 모습 함께 보시죠. 혈비 인정하십니까? 왜 울산으로 오셨어요? 혹시 도피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아이는 왜 살해했나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왜 창고에 유기하셨나요? 안 했어요. 세번 말합니다. 예. 자, 이후 뉴질랜드 법무부가 저 여성을 우리나라로 빨리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네, 뉴질랜드와 범죄인도 조약이 체결이 돼 있고요. 당연히 이제 2건의 살해 혐의이기 때문에 양쪽 나라 모두에서 범죄가 된 건 분명하고 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죠.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있고 저 창고를 인도했던 사람도 여성이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고요. 현지 시각으로 29일에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뭐 송환도 됐고 뉴질랜드 수사 당국도 이제 이 사람이 맞을 거다라고 의심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용의자입니다. 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애들이 죽었어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여성의 남편이자 아이들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 2017년 뉴질랜드 현지에서 이 식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현지 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여성이 남편이 사망한 뒤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 남편 죽음으로 충격을 크게 받았는데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남편 대신 죽었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 남편 생전에 가족은 굉장히 단란해 보였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아이 아빠가 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고 이 여성은 밖에 잘 나오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교수님, 저게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아이 아빠가 주로 아이들 데리고 바깥에 나오고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바깥에 잘 안 나왔다는 거 보니까 좀 내성적이고 아마 자기 남편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신적인 의지를 한 것 같은데요. 통상 그 아이보다도 뭐 드물긴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는 그런 불행한 일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아이들을 배우자인 남편을 생각을 해서라도 잘 키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어머니들이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그 심리 상태에서 한 것으로는 제가 보기가 어렵고요.
추정컨대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해서 또 그런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편 대신에 아이들이 죽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저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인들은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예. 멘트죠. 예. 뉴질랜드 수사 당국에서 이 아이들의 백골을 발견했을 때 사망한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마침 4년 전 2018년도에 이 40대 여성이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악귀가 좀 맞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런데 이 입국 이후에 좀 행적이 좀 이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0대 여성이 작년 12월에 칼에 찔린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칼로 찔렀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여성이 주장을 한 거는 내가 성폭행을 당했고 또 목이 이제 졸려서 이제 막 그런 것도 흔적도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남성에게 스토킹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럼 경찰은 당연히 이 부분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수상을 해봤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남성의 존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보통 이제 성폭행 당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일단 간단한 검사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검사도 전혀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 40대 여성이 자해로 상처를 낸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이 당시 병원에서 이 40대 여성을 만났던 다른 한 여성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40대 여성이 뉴질랜드에서 내가 너무 힘든 일을 겪었다. 나는 절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 사람이 말이죠. 당신 애들 어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변에는 뭐 아이들 없다고 했다가 또 언제는 또 뭐 아이들 뭐 시댁에 맡겼다고 했다가 또 뭐 보육원에 막 말이 계속 달라지고 횡설수설하고 말이죠. 그것은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지인들한테는 아예 나는 아이가 원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친척들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 맡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그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시댁에 맡겼다라고 한다면 시댁에 확인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보육원에 맡겼다. 이렇게 순간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범행을 좀 더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순간순간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저희가 이 소식을 다루는 이유가 이 40대 여성 유력 용의자가 어제 이제 뉴질랜드로 가서 네. 현지 시각으로 29일 낮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겠죠? 네. 추가 수사를 좀 해야 할 겁니다. 일단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실제로 이 여성이 한 것은 맞는지, 혹시 도와준 사람은 없었는지, 그렇죠. 또 그다음에 뭐 수법 같은 거, 도대체 왜 가방을 그러면 거기다 그대로 두고 나왔을까? 의문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매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제 뉴질랜드 현지 변호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밝혀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2명의 아이들을 혹시라도 뭐 좀 잔인하게 해친 것이라면 최소한 17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정반대로 정신 이상으로 밝혀질 경우에 뉴질랜드에서는 무죄까지도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계속 지켜보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아들이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사생이가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네요.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네. 또 엔터볼 피울 때 밑에 숯, 그 냄새. 경찰은 초동 수사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수사에서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가족 몸에서 수면제가 포함된 약물이 검출됐고 귀중품이 사라진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달여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자, 이 기자 보통 우리가 사건 기사를 다룰 때 추석 연휴에
또 온 가족이 이런 뭐 비극적인 일을 맡게 되면은 뭐 생활고 뭐 보통 그런 걸 딱 일단 기자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막 있었는데요. 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난 9월 12일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 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사망한 40대 어머니는 거실에서 발견이 됐는데 옆에는 흉기가 놓여 있었고 이 10대 딸은 그 방에 숨져 있었는데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걸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가 깬 중2 아들이 발견하고 이후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또 집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까지 나서 이 아들 역시도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백 변호사님, 네. 그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이게 극단적 선택인 것 같다. 일단 발견 당시에 이 40대 여성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옆에 흉기가 놓여져 있었고요. 또 다른 목이 졸린 흔적하고 타박상 같은 게 있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강력 범죄라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범행을 해야 됐을 텐데 예. 이제 그런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라는 부분하고 또 이 40대 여성이 남편하고 이혼한 뒤에 홀로 이 남매를 키우면서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렸었다는 그런 전원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경찰은 초기에는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뒀지만 그래도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검과 함께 수사에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진 채 발견되기 2달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게 약간 좀 생활고를 비관한 뭐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몰라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부검을 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공통적으로 엄마와 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같은 성분이 검출이 된 겁니다. 사실 좀 미심쩍은 부분은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집에 있던 귀금속도 사라졌고요. 휴대전화는 다른 집안에서 숨졌는데 바깥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엄마는 몸에 상처가 있고 딸은 또 목이 졸린 그런 흔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이는 질식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식사였다는 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지만 수면제가 동일한 수면제가 나왔어? 그럼 조금 더 이상해지는 거죠. 자, 교수님. 이쯤에서 좀 분석을 해 주셔야죠.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이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타이밍을 바로 추석 연휴로 잡았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흉기가 찔린 자국인데 그 흉기가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는데 연탄 피울 때 그 순 냄새가 아주 코를 찔렀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거는 뭐 어떤 생활고를 비관한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듯이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이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둘 다 직접적인 사인이 바로 질식사라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목을 갖다 졸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러면 누군가가 또 제3의 인물이 이 사람들에게 가해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극단적 선택을 가장한 살인 의도를 가진 아주 질이 나쁜 계획범죄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뜻밖의 용의자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야, 이 진짜 정말 뜻밖의 용의자인데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하고 왕래가 좀 잦았던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일단 이 사건이 있기 전날 밤에 음료수를 들고 모녀 집을 찾아갔는데 이 음료수를 마신 이 모녀의 몸에서 수면제가 검출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음료를 줬지 난 수면제 안 줬어라고 보통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이웃집 여성이 이 같은 수면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예. 근데 아들도 음료를 마셨거든요. 그럼 아들이 무려 14시간을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어찌 보면 거기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이웃 여성이 음료에다가 수면제를 타고 결국 그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답니까? 이 기자.
일단 이 용의자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기를 진술한 바는 없습니다. 음료를 건넨 건 맞지만 수면제는 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경찰은 이 여성이 음료에 미리 약물을 탄 뒤에 이 정신이 혼미해진 모녀를 살해하고 600만 원에 이르는 이 귀금속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수면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도 있고 이 여성이 자 그리고 뭔가 음료를 건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정황상 뭐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도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 뭐 일단은 이제 부인을 하고 보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자기 방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본인이 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동일 성분의 바로 이 수면제가 그 두 사람의 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갑자기 뭐 수면제가 공중을 날아서 걸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어떤 사라진 기금속이라든가 또는 그 딸의 그 휴대전화가 바깥에서 발견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이 지금 추적을 하고 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양 변호사님, 이 귀금속 사라진 거 이거 빨리 찾아야 되겠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발견이 되면 강도살인으로 범죄가 바뀝니다. 단순 살인에서 형량도 무거울 뿐더러 또 그게 범행의 동기 자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가 없는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인 자체를 입증하는 데도 좀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죠.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치킨집 주인이 환불을 거부한 손님의 연이은 문자와 전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다른 상인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따라가 봅니다. 자, 한 치킨집 사장님이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시작은 한 손님의 이 항의 전화에서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이 사장님이 배달 어플을 통해서 치킨 주문을 받고 처리까지 하신 겁니다. 이 배달이 다 완료가 됐는데 잠시 뒤에 이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치킨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장님은 또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님에게 이 음식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잠시 뒤에 손님한테 사진을 받아봤는데 이 사장님은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손님이 이거 벌레 나왔어요 하면서 보내줬다는 그 사진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양념 위에 뿌려진 뭐 깨보다도 작은 탓에 이게 식별이 쉽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진짜 저거 뭐 언뜻 봐서는 벌레라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장님도 만약에 이제 저 사진 속의 벌레가 보통 이제 조리하다가 실수라도 뭐 날파리나 모기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렇다면 환불 처리를 해주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딱 그 사진을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 본 벌레, 매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벌레였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평소에 이 매장의 그 위생 상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뭐 배송 기사님들이나 손님들도 야 이거 매장이 정말 청결하고 깨끗합니다 이런 얘기를 늘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손님한테 이거 배달 플랫폼 회사에 정식으로 클레임을 걸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손님이 환불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우리 매장에서는 절대 그런 벌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환불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 지금 치킨에 벌레가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환불에도 응해야 되는 게 이제 상식선에 맞는 일인데,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데는 이 고객이 이후에 보인 행태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교수님.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환불을 해달라 그래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물론 뭐 손님의 입장에서는 좀 뭐 기분이 나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손님이 이 사장님에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태들이 너무 좀 지나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욕설과 비아냥을 섞어가지고 계속적인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 했는데요. 근데 그것도 전화를 하는데 오후 5시, 6시, 8시 그리고 거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새벽 시간에도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장님이 자다가 이 전화를 갖다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괴로우니까 이 사장님이 그 배달 플랫폼 회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고객이 욕설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다만 고객에게 포인트를 환불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자, 욕설이 난무하는 전화, 문자 계속 됐고요. 이 식당 치킨집 사장님은 당신 계속 이러면 내가 진짜 가만 안 있겠다. 약간 고소를 하겠다. 뭐 엄포를 놨는데 그러자 이 손님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과폰은 녹음이 안 된다. 크크크. 자, 이제 뭐 안 깨문 그 사과 그거 얘기죠. 네, 그 폰.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이 통화 녹음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장님이 너무 심하게 시달리다가 자꾸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욕설 녹음해가지고 이걸로 고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좀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자도 주고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과폰끼리 이 문자를 주고받으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일반 예. 스마트폰은 초록색인데 그렇죠. 사과폰끼리는 이게 통신사 문자 서비스가 아니라 그 사과폰 자체 서비스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저렇게. 저게 지금 초록색인데 저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저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예. 창이. 그래서 이걸 알았던지 내가 뭐 그거 사과폰 쓰는지 모를 줄 아느냐? 녹음 안 된 거 다 안다라면서 못 배운 사람이 장사라니까 이 모양이다. 녹취 가능하다고 말하면 내가 쫄 줄 알았냐? 이런 소리 하는 수준 한심하다. 이런 욕설까지 계속 같이 문자로 지금 저렇게 보냈던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요. CG가 아니라 진짜 문자입니다. 스크린샷을 한 건데 장사하는 꼬라지 하고는 크크크 뭐 저런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백 변호사님. 네. 이제 계속 쭉쭉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수위가. 이제 수위가 좀 도를 넘어도 지금 많이 넘습니다. 이제 고객이 사장의 실명을 어떻게 또 알았나 봐요. 누구누구야 이제 반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사장의 부모까지 거론하는데 부모가 불쌍하다. 부모가 빨리 가서 그런가 교육을 못 받았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참 이것도 황당한데 이 사장의 SNS 계정까지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사장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까지 이제 보내면서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 뭐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러네요. 학창 시절에 많이 맞고 다녔냐? 뭐 얼굴 가리고 장사해라 이런 외모 비하 문자까지 보내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도 뭐 글을 써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또 당연히 하는 이 별점 테러에다가 이 가게 주문하지 말라 이런 리뷰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100번 양보해서 벌레가 나와서 화가 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그 업주가 이거는 우리 가게에서 나올 벌레가 아니다 하면서 환불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뭐가 됐든 계속 그 사안 자체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SNS까지 털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생겼니? 정말 너 많이 맞고 자랐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식선을 넘어간 거죠. 자, 보다 못한 사장님 결국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경찰이 직접 스토킹 처벌법 이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했는데도 그 고객 막무가내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하지 마. 싫은데? 전화하지 말라고. 나 분명히 싫어. 경고했어. 싫어. 여기 경찰서야. 경찰분도 같이 계셔. 어디 경찰서 전화하지 마. 누군데? 어디 경찰서 누구냐니까? 대답을 못하지? 예, 선생님. 네네, 누구세요? 경찰서 여청수사팀 경사고요. 네. 예. 청수사팀이요? 네네. 지금 이제 계속 연락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이 돼요. 뭐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양 변호사님. 굉장히 야. 당황스럽네요. 모르겠어요. 저 지금 상대방이 저 경찰이란 걸 안 믿으시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녹음되는 걸 연기하는 건 줄 알고. 그리고 저렇게 녹음되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토킹 처벌법상의 요건을 지금 갖춰버린 거거든요.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라니까 남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런 어떤 뭐 남녀 관계와 이성 문제와 상관없이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통신을 시도하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 대상이 되고요. 저기서 너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주고받았는데 저런 내용들이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거나 하면 또 정청법상의 명예훼손도 해당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저게 강하게 되면 협박이라든가 아니면 강요, 공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경찰이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기서 계속 전화하시는 거 진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네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생기는 의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니까 이 억울한 심정을 주변 동료 상인분들한테도 다 털어놓으셨대요. 그런데 세상에 야 너도 야 나도 이런 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인근에서도 2개의 업체가 이 똑같은 손님에게 환불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 두 업체 중에 한 곳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이었고 다른 한 곳은 인근의 쌀국수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곳 다 이 제보자분이 받았던 처음 봤던 벌레 사진, 이 사진을 받고 환불을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해당 사장님은 이 벌레가 나왔다는 것부터가 사실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그리고 미아동 인근에서 이 식당을 하시는 점주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다면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 이 사안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수님, 네. 일단 조금 아무리 화가 났어도 고객이라는 사람의 이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약간은 조금 이 사장님 입장으로 전 좀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손님 같은 경우는 일단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든가 아니면은 특이한 작은 벌레를 자기가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든가 아니면 작은 일을 갖다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예, 저게 어떻게 보면 상식을 좀 넘어버렸잖아요. 근데 아까 경찰관이 계속 하실 거예요? 했을 때 네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초 쉬었다가 네 했어요. 야, 그걸 또 캐치하셨구나 또.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뜨거 이것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요 그렇게 돼버리면 다 모양 무너지는 빠지잖아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초 정도 텀을 두고 난 뒤에 네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상습범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상습범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것이 상습범이라면 이 자영업자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골탕 먹이는 그런 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생계형 범죄 같은 건데 제보를 한 여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여기 좀 대처를 갖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만약에 저 사람이 저것을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환불을 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저런 것은 좀 꼭 짚고 넘어가서 저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7년 6월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으로 고급 외제차가 들어오더니 한 40대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문의 세 사람. 약속이라도 한 듯 눈빛을 주고받고 자신들의 차량을 그 옆에 바짝 붙여 세우는데요. 3시간 반 뒤 볼일을 마쳤는지 다시 나타난 40대 여성. 일당은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던 여성을 불러 세우고 그녀가 뒤를 돌아본 순간 순식간에 덮쳐 자신들의 차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골프 연습장 주부 납치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저희가 말이죠. 오늘 이 사건을 리뷰해 보면서 범인들의 뭐 얼굴 또 이름 최대한 뭐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방송에서. 하지만 주범들의 상황이 궁금하시면 창원 골프 연습장 납치 살인 사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자들의 이런 신상 내역이 다 나온다는 거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5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2017년 6월 24일 오후 5시쯤인데요. 이 남녀 일당 3명이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으로 자신들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이 잠시 뒤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한 외제 차량을 포착을 했는데 이 차에서 한 40대 여성이 내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그 옆에 바짝 붙여서 세웠는데요. 3시간 뒤에 이 여성이 골프 연습을 마치고 돌아와서 트렁크에 자신의 골프 가방을 싣고 있는데 일당이 저기요 라면서 불러 세웁니다. 그 뒤에 이 여성을 강제로 자신들의 차에 태워서
그대로 납치한 겁니다. 이 피해자의 남편이 새벽이 됐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피해자를 납치한 거죠? 일단 이 구성이 여자 1명, 주범 1명, 그다음에 공범 1명. 그러니까 주범과 공범은 이제 남성이고요. 여성 1명 이렇게 세 명이 이 사건의 당사자인데 일단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 가담자 중에 여성은 이 피해자의 외제 차량, 이 외제 차량을 다른 주차장에 일단 가져다 놓습니다. 그 사이에 주범과 공범은 이제 경남 고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데 공범이 거기서 주범을 이제 길가에 내려주고 그리고 아까 피해자의 차를 주차해놨다는 여성, 이 공범 이 여성을 데리러 가서 그리고 이 셋이 만나기로 약속했던 고성군내 한 폐업한 주유소에 이 세 명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뭐 좀 착각을 했는데 이 신상 공개 결정이 됐던 사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범인들의 현장 검증 영상에서 지금 블러를 치지 않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피해자의 안위는 어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여자와 공범이 폐주유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원래 이 피해자가 그 주범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범과 같이 있던 피해자가 이미 숨진 채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피해자 시신이 담긴 이 마대자루를 차 트렁크에 싣고 전라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도중에 범행 당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진주시 진수대교 인근에서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예. 저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창궐 하기 전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신상 공개가 되면 얼굴이 고스란히 저렇게 드러났던 모양이네요. 자, 양 변호사님. 납치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살인까지 이어진 건데 얼마 만에 잡혔습니까? 일단 지금 남편의 실종 신고로 사건 당일부터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어 공개 수배 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찰 수사는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본을 노린 범죄였는데 또 굉장히 빨리 또 피해자를 해쳤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 거는 사실은 이제 경찰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범인들을 쫓다가 4일째 되는 날에 함안 쪽에서 추적을 해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경찰에 쫓기다가 이 세 사람들이 이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를 했는데 공범만 하는 그 함안 지역의 한 아파트 차 밑에 숨어 있다가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공범을 추적을 추궁을 한 끝에 약 16시간 뒤에 결국 이제 피해자 시신을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납치한 여성을 직접 살해한 그 주범도 금방 잡혔습니까? 일단 이 공범이 잡히던 시각에요. 이 나머지 두 범인, 그러니까 주범을 포함해서 이 남녀 2명이죠. 이 둘은 야산에 숨어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해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에 세워져 있던 트럭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요. 이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게 5만 원 줄 테니까 부산까지 태워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산으로 이동을 하고요. 부산에서 모텔에서 머물면서 새 옷을 사입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여기서도 모텔에 머물다가 이 다음 날에는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들의 이런 도피 행각은 결국 일주일 정도 뒤인 7월 3일에 제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끝났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제보로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범인들이 금방 잡힌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범인들의 구성 이게 참 특이합니다. 여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범이 다 신상이 공개됐으니까 31살 심천우였고, 예. 그다음에 그 공범이었던 여성이 36살 강정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사귀는 사이였고요. 골프 연습장에서 캐디를 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남성 공범은 심천우 육촌 동생이었던 신모 씨로 이제 밝혀졌는데 일단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면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골프 연습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엔 보통 부유층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타겟을 정하고 범행을 계획을 하고 저지른 겁니다. 일단 심천우가 정황상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으로 일단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심천우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 죽이지 않았다. 잠깐 나갔다 돌아오니 죽어 있어서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죽습니까? 시체를 유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사체가 그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고 했었죠. 이 마대자루도 미리 준비했고 또 살해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흉기도 흉기가 이제 케이블 타이였는데 이것도 심천우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범 심천우의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돈 필요하냐고 물어봐가지고 필요하다고 했어요? 카드랑 비밀번호 알려줬어. 때리고 그런 적 있었어요? 그냥 순순히 이야기해 주잖아. 물어봤는데 말해줬어. 왜 갑자기 이제 시작됐나요? 부모님 얘기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 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자, 양 변호사님, 붙잡고 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도주 과정에서도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뉴스 보신 분들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불과 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범 같은 경우에는 여장을 하고 다녔었고요. 그 부분도 아이고. 특이했었고 이 주범하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 전남 쪽에 다니면서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음료수 사 먹고 심지어 이제 순천에 있는 미용실에 들어서 머리 모양 바꿨던 양 변호사님 지금 딱 봐도 여장한 것 같네요. 네, 여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또 심천호와 강정인 같은 경우가 PC방에서 음료수 골라서 사 먹는 모습, 미용실에서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안경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염색을 했던가 제 기억은 그렇게 나거든요.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는 건데 미용하시는 분하고 뭐 이렇게 농담까지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그런 모습도 나왔어요. 지금 이게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 모양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미용실에서 저렇게 여자친구가 머리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그냥 평범한 연인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더 무섭죠, 사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저런 태어난 일상을 살 수 있느냐 말이죠.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좀 그런 어떤 전과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또 도주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과연 저 사람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지금 현재 도주 중인가 하는 것을 의심할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짧게 깎고 헤어스타일을 갖다가 두 사람 다 바꾼 것은 도주를 하기에 상당히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움직인 것만 본다 하더라도 광주에서 순천으로 부산, 대구, 서울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이제 검거가 됐을 때는 서울에서 검거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며칠 동안 모텔에 있으면서 바깥에 잘 나가지 않고 음식을 시켜 먹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바로 이제 그 주인이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그야말로 인두껍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대체 왜 납치를 했고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일단 이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 심천우가 무직의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신용카드 빚만 2,600만 원이 있었고요. 당시 어머니 신용카드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 카드로 진 빚도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품을 노려서 범행을 준비한 걸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건 현금 10만 원, 그리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인출한 410만 원입니다. 심천우는 계속해서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재판부는 심천우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이 심천우는 경남 지역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대상을 물색을 했고요. 도주로도 미리 확인을 해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게 사람 한 명을 살해해서 고작 현금 10만 원에 카드로 410만 원, 420만 원. 예? 그러니까요. 뭐 당연히 초범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또 이런 납치를 계획했던 정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심천우는 이전에도 두세 명을 모아서 강도 행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수사 결과 확인이 됐고 또 이 사건 외에도 납치 범행을 서너 차례 정도 준비를 했던 것도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한 남성을 대상으로 이제 납치 범행을 여러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이고. 그 제안을 거절당했고 또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골프장 관련이 납치 사건도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제안한 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결국 아까 공범 중에 한 명이었던 친척 동생 신모 씨, 신모 씨만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번 범행을 벌였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어떠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일단 주범인 심천호에 대해서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20년 착용 명령이 덧붙여졌고요. 공범과 또 여자친구인 강점임도 징역 15년형을 각각 받았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뭐 당시 기사를 보니까 이 피해자분의 남편의 인터뷰가 당시에 좀 소개가 됐었네요. 네, 사실 이 남편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내와 엄마를 저렇게 잃었기 때문에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그 사건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실종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의 경찰서에 있으면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그 피해자, 이 돌아가신 여성 같은 경우 천성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27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살 여유가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딸하고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영정과 한 5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골프장을 가게 됐냐면 평소에 이 두 부부가 항상 같이 다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아내하고 따로 차를 갖다가 몰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바로 이 범죄자들이 표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거의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런 그 사건으로 인한 그 피해자 가족들의 그 하는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범인을 저런 식으로 잡아서 처벌을 함으로써 그나마 약간의 어떤 그 위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 남편분의 고인의 남편분이 현장 검증 때 범인들을 향해서 막 울부짖는 모습이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캘리포니아의 한 도로 교차로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때 검은색 SUV 차량 픽업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설마 중심을 잃은 트럭이 미끄러져서 이 오토바이를 덮치고 마는데요. 이 트럭을 덮친 SUV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됐습니다. 와, 아니 왜 사고가 난 거죠, 저거? 네, 조사 결과 이 SUV 운전자는 사고 직전에 재활시설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운전한 차량 역시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에 훔친 거였고요. 도로에 설치된 경고판을 6개나 들이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트럭과 충돌하고 높이 1.8m 제방의 정면으로 부딪힌 뒤에야 멈춰선 겁니다. 아,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막 차가 완전히 덮쳤잖아요. 예, 사고 직후에 오토바이와 트럭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SUV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시민들이 차량에서 운전자를 꺼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이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일본의 한 철판 요리 전문점입니다. 화려한 손기술을 보이며 고기를 굽던 요리사가 철판 위에 무언가를 뿌리는 순간 솟구친 불길이 그대로 카메라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불길은 바로 앞에서 이를 구경하던 한 부자를 덮치고 맙니다. 아, 지금 카메라 이거 찍고 있던 사람한테 불길이 확 온 거예요, 지금. 네, 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불길이 뿜어졌는데요. 이 매장은 스테이크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 요리사가 고기에 뿌린 건 술이었던 건데요. 이 문제는 퍼포먼스에 사용된 술을 스테인리스 용기 대신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겁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세게 눌리는 바람에 원래보다 많은 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던 부자에게까지 술이 튀고 말았고 이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기게 된 겁니다. 이거 화상 입은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일단 다행히 가게 안에 의사와 간호사가 식사를 하고 있어서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5살인 아들은 얼굴 절반이 짓무를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빠도 목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식당 측은 지난 24일까지 약 일주일간 휴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를 입은 가족은 가게의 안전대책을 문제 삼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중국의 한 가정집입니다. 엄마가 사라지니까 남자아이가 무언가에 푹 빠져서
들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가 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TV입니다. 간식을 먹으면서도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좀 졸린 모양이네요. 잠시 후 소파에 누운 아이가 눈을 감고 꿈나라로 가려는 그 순간 아이 부모가 나타나서 아이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졸리면 자게 해야지 왜 깨워요? 네, 이 자는 아이를 깨우는 엄마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8살 아들이 숙제도 안 하고 맨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까 내린 특단의 조치인데요. 그건 바로 밤새도록 가만히 앉아 TV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도 좋아하는 눈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졸리잖아요. 눈이 감기고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고문 중에 제일 악독한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라던데. 네, 보신 것처럼 부모는 아이가 잠들려고 하면 또 와서 저를 억지로 깨워서 TV를 보게 했는데요. 새벽 2시가 되니까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는데요. 아이고야. 이 아이, 부모가 교대로 감시라는 탓에 결국 해가 뜰 때까지 TV를 봐야만 했습니다. 자, 아이의 부모는 이날 이후 아이가 늦게까지 TV를 보는 버릇은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거 아동학대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가 됐고요. 어떻게 아이를 안 지울 수가 있냐,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여성의 품에 안겨 있는 건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런데요, 산부인과라고 하기엔 의사도 없고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러네요. 네, 아이가 태어난 곳 다름 아닌 한 햄버거 매장의 화장실이었습니다. 임산부인 앨런드리아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중이었는데요. 햄버거 매장에 잠시 들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그 순간 양수가 터지고 만 겁니다. 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이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I went into the bathroom, I used it, my water broke immediately. The lady came in, she was like, "Are you okay?" I said, "No, I'm in labor." I opened and she was on this toilet laid back, screaming. I had her legs, both her feet propped up on my knees.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건 두 사람을 바로 매장의 매니저가 이 두 사람을 도운 건데요. 자, 우선 놀란 임산부 진정시켰고요. 산모의 입에 자신의 손을 물려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119 신고도 부탁을 했고요. 그 결과 단 15분 만에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제 이름을 뭘로 지었을까요? 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저도 뭐라고 지었을지 궁금한데 맥도날드라고 지었을까요? 매장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에게 매장의 메뉴인 맨너겟을 본다 리틀 너켓이라는 귀여운 별명도 붙여줬습니다. 이름을 하진 않았군요, 다행히. 다행입니다. 부부 역시 리틀 너겟이라는 별명이 마음에 든다며 좋아했고요. 한편 사연이 알려지면서 출산을 도운 직원들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매장 사장인 스티브는 직원들에게 $250, 우리나라 돈 33만 원을 보너스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양 변호사님, 저는 혹시 빅맥 이렇게 이름 지었을 줄 알았어. 왜 애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그거. 애 평생 상처받아요. 좋습니다. 근데 너겟도 좀 놀릴까 모르는 좀 좋은 거라서 어렸을 때만 붙이고요. 조금 자란 뒤에는 예쁜 이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예정일 됐으면 그냥 병원 주변에 있지 뭘 또 그렇게 햄버거 가게를 갔어.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